송영길, 이해찬, 김진표 이 세 명의 후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당대표가 이제 결정되겠죠. 그 가운데 한 분 사선의 송영길 후보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오전 고 노회찬 의원 연결식 송영길도 참석하셨죠. 마음이 어떠셨어요? 예, 저는 한 32년 된 오랜 그 형제처럼 지냈던 관계다 보니까 네. 더 마음이 많이 애리고 참 보내기가 어렵네요. 예. 네. 32년 오래전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86년도에 만났습니다. 예. 두 분 다 서로 노동운동 하실 때? 예, 인천에서 제가 공장 다니면서 현장 활동할 때 같이 만나서 예.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을 만들었을 때 같이 저도 참여해서 예. 활동을 했습니다. 예. 뭐 다른 누구보다 더 좀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네. 그리고 사모님 김지선 사모님도 제 아내하고도 같이 자매처럼 친했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의 변부터 한 말씀 해주시면.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가 휴전협정 65주년이 되는 7월 27일입니다만 6.12 정상회담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이제 신한반도 시대가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경제 구상이 이제 구체화되는 시점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한 외교 역량과 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전략적 내용을 갖는 후보가 송영길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천광역시장을 거친 종합행정능력 같은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을 정말 존재감을 갖게 만들고 내각을 일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나이가 딱 63년생 56세입니다. 이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딱 국회의원 평균 나이이고요. 또 제가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영남, 호남을 통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비문, 친문을 넘어서 제가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의 경험을 갖추었던 것이 장점이고요.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와 내각과 같이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가장 잘 소통을 할 수 있다 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이해찬, 김진표 두 후보를 제가 꼭 비판하라 이런 건 아니고 그 두 분이 대표가 되면 이런 게 좀 우려된다, 부족하다고 본다 이런 건 먼저 이해찬 후보는 뭐가 우려되십니까? 이해찬 후보님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큰 역할을 한 시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잘한 것이 지금도 그대로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새로운 또 피가 수혈되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새로운 후배 세대에게 기회를 줄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총리하신 것도 벌써 10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임렉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김진표 후보의 경우는 뭐가 우려되세요? 김진표 후보님의 이제 장점은 여러 가지 그런 경륜과 이걸 계시지만 이제 주로 이제 제시하는 것이 경제 이야기인데 이 경제는 저는 소위 우리가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모든 경제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여가 야든 간에 기재부 출신들이 다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재부 장관은 기재부 출신. 금감위원이든 주요 경제부처는 다 기재부. 그래서 우리가 오죽했으면 모피아라는 말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기재부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해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처럼 직접 이 부도 위기의 인천시를 한번 살려보고 새롭게 외자 유치를 서울 경기도를 이기고 1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본 경험을 갖는 제가 오히려 기재부 출신이 갖지 못한 또 시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김진표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고 일찍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친노 이해찬, 친문 김진표, 신문 송영길 이렇게 분류하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류는 별로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세 후보 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분들이고 또 저 역시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러시아 특사로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대통령과 정상
외교에 수행을 하고 뒷받침해왔기 때문에 예.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당권 도전 선언하시면서 바로 사실 지금 당청 관계가 제대로 소통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지금 우리 당청 관계에서 정책적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단 한 번도 저는 두 분만의 회담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무슨 행사에서 여러 명 또 여당, 야당 대표와 만난 것들은 많이 보였지만 예. 그 흔한 여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두 분이서만 현안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러네요. 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는 당정 관계라고 봅니다. 예. 이게 민정당 때나 뭐 여야 지금까지 역사상 1년 동안 단 한 번도 당대표와 대통령이 한 번도 독대를 해서 만난 적이 없는 일이 있었는가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정치를 20년 하지만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당의 존재감이 좀 약화되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청와대 관계에서 정말 신뢰를 가지면 서로 긴밀하게 협의할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뭐 자존심과 뭔가 좀 소통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예. 네. 그 한마디로 청와대가 모든 면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표현보다는 당과 청와대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 소통되면 서로 간에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총괄선대 본부장으로 지금 청와대에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경선 캠프에서부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잘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럼 송영길 후보가 대표가 되시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에 정례 회동 이런 걸 추진하실 건가요? 그는 아무튼 여러 가지 방식은 이제 제가 대표가 되면 대통령 만나 뵙고 어떤 서로 간에 신뢰가 있으니까 예. 쌓였던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로 이 정책 내용과 관련해서 당청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정치를 풀어가는 형식에 있어서의 당청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 다요? 일단 대표와 대통령 만남에서는 전체적인 정무적인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각 정책위 이제 의장과 정조위원회를 좀 강화시켜서 내각이 일을 하게 만들려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사실 그 내각 각 부처 장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실국장 회의를 해보면 제가 알 수 없고 실국장들의 보고만 들어서는 내가 그 짧은 시간에 그거를 다 파악할 수가 없는데 네. 시의원들이 시정 질의를 하게 되면 허점들이 보입니다. 그 시정 질의를 통해서 제가 실국장들에게 저기 야당 의원의 질의지만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네. 답변이 잘 안 되면 허점들을 보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정책위원회, 정조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록 좀 소폭이긴 합니다만 연 5주째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게 경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이 경제 문제라는 게 세계적인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세계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가고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최저임금 문제와 소상공인의 문제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과제가 저에게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뜨거운 정치 현안은 청와대가 이야기한 협치 내각 구상입니다.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켜본다 이런 식의 어떤 발표였는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당에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아서 당 내부 상황을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의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의 129석의 민주당 의석 가지고는 아무런 법도 통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협력의 내용이 장관 자리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장관 자리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혁 과제에 대한
공감의 기초에서 내각을 일정 부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가 되시면 그러면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다 대상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선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대상이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아하. 네, 어찌됐건 어떤 개혁과제, 저는 한 예를 드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막 집권했을 때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축산조보공함을 임명을 했어요. 예. 그 쉽지 않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농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을 한 거고. 그렇죠. 또 축산조차도 그 보수 내각의 정치적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수용한 이유는 자신이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지만 농림부 장관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 농지개혁을 완수해야겠다. 자기가 그 전문적 전문가다. 예. 이것 때문에 두 의사가 합치가 돼서 농지개혁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된 거거든요. 예, 남로당이 대중적 지지의 토대를 잃어버린 게 농지개혁 때문에 맞아요. 예. 잃었던 것이고 6.25를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힘도 농지개혁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둘의 협치, 여야 간의 일종의 협치잖아요. 이런 개념처럼 즉 우리가 필요한 개혁을 위해서 정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과 서로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 민주평화당이 정말 김대중 대통령의 이 평화 노선, 평등선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에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통일부 장관, 또 뭐라도 아무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예. 어떤 개혁적 과제의 입장에 동의가 된다면 저는 그런 속에서 돼야 국민들도 저게 그냥 장관 자리 나눠주고 무슨 알겠습니다. 야당 빼오기냐 예.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의당, 민주평화당만 거론하셨는데 그럼 바른미래당도 빠지는 건가요? 아니, 그건 제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바른미래당까지는 충분히 같이 논의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예. 그 야당 대표들과 또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면서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였습니다.